시청자 여러분, 주말 오후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10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김광상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 랭킹 키워드는 미로입니다. 미로가 된 광화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글날을 어제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되면서 서울 광화문에는 또다시 차벽이 등장했습니다. 검문 등 통제는 다소 완화됐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10,000개가 넘는 철제 펜스가 쳐지면서 지그재그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왔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어제 혹시 광화문에 오셨습니까? 네, 어제 광화문에 왔는데요. 지난주에도 아마 이 시간대에 이제 저희도 광화문 오기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그렇죠, 말씀을 예.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토요 랭킹쇼 참여하러 오는데 한 5번 정도 검문을 당했어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펜스가 미로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제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검문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검문은요? 어제 제가 네. 이쪽 광화문에 방송일에서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정도만 검문을 당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아마 경찰이 여러 가지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화문 쪽에 이제 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를 건너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어제 불평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이 종로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을 좀 옮겨주는. 그러니까 버스들이 무정차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오기가 쉽지 않았던 네, 거죠. 왜냐하면 또 이쪽에 걸어서 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갈 수 있는 계속 검문을 당하고 못 가니까 예. 경찰이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이제 좀 했고 특히 이제 광화문 광장을 지난주에는 아예 차벽으로 다 막았는데 그렇죠. 이번엔 같은 경우는 이제 펜스로만 일단 막아서 못 들어오게 했지만 여전히 집회에 대한 이제 강경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많은 시민들이 곳곳에서 사실 충돌이 좀 빚어졌는데 예.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지난 3일의 경험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지난 3일보다는 뭐 충돌은 사실 잦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시위 자체는 열리지 않았지만 과연 시민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한 모습들. 예. 사실은 어쩌면 경찰들한테도 좀 이게 불편한 것들을 자꾸 호소를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반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이 저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취재하는 이 외신 기자도 어제 아마 광화문 광장에 나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평양 열병식 취재도 다녀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이런 취재 반응을 내놨어요. 미국 그 전문 매체 NK 뉴스라고 있는데 그 NK 뉴스에 이제 오케를 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뭐 과도하다 싶긴 한데 예. 트위터에다가 서울이 미쳤다 이런 취지로 올렸고 자기가 뭐 북한의 열병식까지 다녀왔지만 뭐 이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건 처음 보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 소리의 방송에 있는 서울지국장도 이제 검찰이 시위대가 막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차관벽과 검사를 설치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저는 뭐 개천절 때는 뭐 그때는 이것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이제 방송으로 왔었는데. 그냥 제가 그 전에 그냥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차벽을 설치했구나. 광화문을 철저히 방어하고 있구나. 이제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실제로 광화문을 드나드는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광화문에 모이고 광화문에서 드루브스루의 어떤 시위를 하는 걸 막으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광화문 정도에서 검문을 하고 차벽을 설치하면 되는데 저희 집이 지금 강남 쪽에서 오는데 반포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6, 7번 정도 검문이 있는 것 같아요. 검문소 계속 설치돼 있죠. 네, 검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방송국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나 멀리서부터 차벽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광화문 차벽과 펜스를 설치한 것은 거리 엄청 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끝나고 이제 차를 가지러 가고 식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이 펜스를 한 명만 지나서 해서 미로처럼 해놔서 뺑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요 최소한도의 방어벽을 설치를 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구나. 예.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김광사 변호사께서도 저희 채널A에 어제 방송에 있어서 오시다가 굉장히 불편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뿐이 아니라 광화문에 회사를 뒀거나 광화문을 지나야 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했는데 시민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경복궁역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서울 이렇게 변해야 됩니까? 제가 60년 이상을 인생을 살았지만 최영일 평론가님. 물론 이제 시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제가 어제 저도 점심을 먹으려고 광화문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네. 손님이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이제 통제가 심하니까 예. 광화문 주변 상인들도 굉장히 시름이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이 어쩌다 오는 분들이나 시위를 이 목적으로 오는 분들은 뭐 차단되는 수밖에 없죠. 법원에서도 이제 어쨌든 오프라인 집회는 불어. 예. 서울시 경찰도 불어.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고통을 겪은 분들은 직장이나 일 때문에 광화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가던 단골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저도 어제 왔는데 점심을 광화문에서 해결해야 됐는데 예. 문을 닫았어요. 제가 주로 가던 식당들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차단하니까 이 영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곳은 편의점 정도인데 또 편의점들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본사 영업 방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손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연 점포는 손님이 없고 왜냐하면 뭐 행인 모두 차단하니까 그리고 또 오히려 여기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가던 단골 식당들 저렴한 분식집들이 문을 닫아서 식사할 곳이 없고 이런 양측 모두의 불편이 이제 어제 초래가 됐는데 지난 10월 3일은 조금 더 이제 이 통제가 심했던 것 같고 이현종 의원이 말씀해 주셨고 어제는 조금은 완화하려는 노력은 보였지만 이러나 저러나 불편은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는 좀 이제 이런 일은 좀 해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현중 의원님뿐만 아니라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펜스를 미로처럼 쳤다 보니까 그 미로를 따라다니다 보니 오히려 거리두기가 힘들었고 또 말씀처럼 셔틀버스를 타는 게 거리두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네. 어제 사실은 저는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손님이 다 경찰이었어요. 일반 손님은 없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펜스를 어제 설치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펜스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왔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광화문 일대를 저 펜스로 사실은 뭐 그냥 막은 게 아니고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미로처럼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채널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저게 펜스 가격만 한 2억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하루 네. 정도 빌리는데.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 3일 날 해서 하루에 한 2억 원 정도 또 지금 어제 해서 또 2억 원 정도 이제 소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광화문 바이러스와 서울대공원 바이러스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니 그럼 그 셔틀버스 안에 사람이 꽉 차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그러면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또 하나는 이 차단벽에 사람들이 와 몰렸으면 통과하려고 신분증 보여주려고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시민들이 지금 다른 대공원이나 뭐 이런 데는 빡빡이 모이고 차도 많이 몰리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유독 광화문에만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광화문 바이러스와 서울대공원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점점 더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시민의 어떤 이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막고 보자. 막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니, 막는 거 예를 들어서 막자면 아예 통제를 해버리면 되죠. 그거 제일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양자를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해줄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정부가 자꾸 막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는 어쩌면 처음에는 뭐 많은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너무 잦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이죠. 예.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께서도 광화문 바이러스와 서울대공원 바이러스가 다른 거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논란이 커진 이유가 그러니까 광화문 이렇게 원천 봉사는 반면에 뭐 서울대공원, 롯데월드 이런 놀이시설에는 사람들이 뭐 많고 네네. 그리고 뭐 김포공항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그렇죠.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왜 한쪽은 막고 한쪽은 막지 않느냐. 지금 보시는 게 김포공항 주차장인데
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네. 꽉 차 있죠. 지난 추석 명절 연휴에 이 무려 닷새 동안 28만 명이 제주를 찾았죠. 예. 많은 인파가 모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날씨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광화문 광장도 안타까움이 있는 게 이 보수 집회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저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면 참 이게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 거리이지 않습니까? 또 한글날 세종대왕 동상도 못 봤다 이런 하소연들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 시 외곽에 있는 이 놀이동산이라든가 테마파크에 사람들은 정말 많이 몰렸던 거예요. 가족 단위도 있고 커플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몇몇 병목들이 있습니다. 매표소, 그다음에 인기가 좋은 놀이기구 여기는 앞에 줄을 서게 되는데 적어도 한 200~300명씩 줄을 다닥다닥 섰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짧게는 60분, 길게는 90분까지도 줄 대기가 있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짜증들을 많이 내죠. 그래서 이 불만도 이제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놀러 간 거니까 놀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이 간격이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계속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거리를 띄워달라고 안내하면서 다녔지만 이 짜증난 관중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놀랄 장면들이긴 한데 일부 커플들은 마스크를 내리고 예. 입맞춤을 하는 장면도 목격이 됐다. 예. 이런 목격담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역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이런 대목들이 나오면서 옛날에는 이런 장면들을 야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이제 9개월 상황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몸에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놀러 간 곳에서는 아직도 이 방역 의식이 조금 안이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재확인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단체 쪽에서는 불만을 터뜨릴 만도 하죠. 이쪽은 맞고 저쪽은 왜 통제 안 합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방역 수칙을 지켜서 코로나를 백신이 나올 때까지 막아내기 위한 우리 개인적인 행동 수칙들 어디서나 이건 뭐 집회에서나 놀이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계속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경종을 좀 울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그래도 어쨌든 정부의 이 강경한 태도는 변치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런 불편과 뭐 또 막아야 하는 필요성과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근데 향후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2단계에서 만약 1단계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광화문의 집회를 전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설사 2단계 유지된다 하더라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적어도 뭐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식의 어떤 시위나 집회라고 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차벽을 설치하는 거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벽 설치하고 광화문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법자를 미리 범법자라고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벽을 할지 아니면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제한을 해야지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경찰이 됐던 아니면 관계자들이 정치적이나 정무적으로 너무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굉장히 상위의 근본 규범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방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어제 일부 단체는 경찰의 통제,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옥중 입장문을 대독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존경하는 한국교회 30만 목회자 여러분, 어찌하다가 목사들이 대중가요를 이끌어온 나오나만큼도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주사파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양비론적으로 처신하며 문재인 주사파 악한 정부에 대하여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주사파로 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로 일어섰고 그 표현으로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 모여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정광훈 목사의 옥중 서신인데 나오나 만도 못하다 이 얘기가 결국 약간 집단 행동을 촉구한 듯한 그런 이제 주장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제 정부의 너무 강력한 단속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저렇게 뭐 대규모 집회를 해라 이런 촉구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훈아 씨만큼은 못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나훈아 씨 한 만큼 국민에게 감동을 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또 30만 지금 목회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30만 목회자가 어떻게 정광훈 목사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뭐냐면 지금 정광훈 목사의 문제점 뭐냐면 지난 8월 15일 날 집회 때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했던 문제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예. 누가 반정부 입장이라 이걸 지금 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저렇게 마스크도 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이 규칙을 어기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본인이 구속돼서 지금 고초를 겪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단순히 지금 주장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어떤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또 그걸 지금 이 30만 목회자와 동일 선상에 놓는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30만 목회자가 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들 지금 규칙을 지키면서도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나훈아 씨하고 좀 비교될 상황이 아니죠. 예. 나훈아 씨는 정말 자기 분야에서 정말 국민들의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해왔는 것인데 어떻게 비교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랭킹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 키워드는 바로 백신입니다. 바람 잘라 넘는 백신 논란.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 날 잠정 중단되었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근본 추가 공급 시에는 배송을 하는 위탁 업체를 변경하였고 수송 용기를 보완하고 또 수송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정부에서 유통관리 현장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배송이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 들으셨는데 오늘 13일부터 중단됐던 독감 무료 접종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료 백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61만 개를 회수하기로 한 건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게 상온에 노출이 된 이 독감 백신이 문제였던 거고요. 예. 이게 지금 20일 만에 내일부터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무료 이제 제공되는 접종되는 백신이고 지금 유료 백신도 문제가 있는데 흰색 입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약이라는 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제 하얀 덩어리들이 발견돼서 이게 뭔지 이 검사를 한 결과 7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99% 이상은 이게 단백질입니다. 예. 유해하진 않고 단백질이고 나머지는 이제 실리콘 오일 한 뭐 0.7% 정도 이 성분이 밝혀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맞아도 되는 것인데 하지만 국민 안심 차원에서 예. 61만 개 정도는 회수해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예. 네, 좀 걱정이 되죠. 저렇게 하얀 물체가 떠 있는 거죠, 지금 주사액 속에. 그렇죠. 지금 이게 주사기 안으로 빨려 들어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것은 접종받는 시민들이 보고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몸속에 들어가겠네요. 몸속에 들어가죠. 예. 예, 주사 이 바늘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국민 안심 차원에서 61만 개는 리콜, 회수 조치한다. 그럼 저건 놓을 수 없으니까 폐기하겠죠? 근데 이미 이 백색 입자들이 들어있는 주사를 접종받은 사람이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네. 17,000명이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상 징후를 이제 호소한 사람은 1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또 약효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만 개는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 3천만 개 정도가 이번에 접종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맞을 수 없는 숫자인데 안타깝지만 61만 명이 또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위원님 앞서서 현재까지 맞은 인원이 한 17,000명 정도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한 4만 원 정도 주고 독감 백신을 맞았어요. 네. 네. 전 주사기 액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저게 있는지 확인을 그렇죠. 못했는데 괜히 찜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주사 맞을 때 누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한 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부터 다 해왔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유통 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책들 이것들이 이제 지금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왜 하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예민한 시점에 지금 상원 보관 문제라든지 또 침전물 문제라든지 자꾸 왜 이런 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런 의문이 없었냐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이게 이 백신 관리를 담당하는 게 식약청, 그다음에 이제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이 또 운송 같은 경우는 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전담해서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나왔지만 지금 백신 상황 같은 경우는 저는 택배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밑바닥에 그냥 다 놓고 운반하는 그런 사진도 지금 종이박스로 그렇죠. 나왔죠.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지금 백신을 어제 하루 이틀 지금 다뤄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냐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물론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단백질이 지금 이동 과정에서 좀 흔들리면서 이제 응고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맞은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나한테 이상이 생길까 이 걱정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업무가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로 간에 지금 소통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이건 당신들 문제야. 운반은 지자체가 하잖아. 이런 등등의 지금 계약은 그러면 식약처가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부 다 책임 떠는 게다가 이 저가 수주 모든 지금 어떤面보면 가격이 낮은 걸 수주하다 보니까 문제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최대한 어떤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이 상온에서 운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좀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생산,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좀 소통을 해서 업무를 좀 일어난다든지 관리 체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은경 총장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양한 조사와 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 조달 백신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조사를 했고 현재까지는 12건이고 모두 다 경증에서 회복은 된 걸로 확인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 예방 접종에 대한 계약 조달 방식과 또 콜드체인 유지에 대한 유통 체계에 대한 개선, 또 의료기관에서의 접종 관리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본부처적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더 이상 백신 관련 혼란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 평론가님, 네. 최근 부산에서 왜 간호조무사가 영양 수액을 맞췄는데 맞습니다. 그 일대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두고 깜짝 놀란 소식 중에 하나죠. 지금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문제예요. 추석 연휴 이후에 가족 간 감염 이게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자, 부산 지역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역학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3명에게서 공통점이 나왔어요. 뭐냐면 한 명의 60대 간호조무사로부터 집에 불러서 영양수액을 주사받았다. 그렇다면은 이 간호조무사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하나의 또 선행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보니까 근데 이게 미스테리라 이렇게 제목 붙이는 것도 이 간호조무사께서 지난 3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0대 간호조무사분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 수액주사라든지 영양주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놓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이제 어떤 뒤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맞은 분들이 공통적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데 문제는 간호조무사가 지난 3일날 본인이 지금 어머님 댁에 방문했다가 그 누나 댁인가 방문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상황이라서 이분이 과연 그럼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 못한 상황에서 이미 장례식까지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 과연 그럼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규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영양수액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선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고 싶어요. 간호조무사라 하시는 분이 집에 가서 직접 주사를 놓는 행위는 괜찮은 건지 또 불러서 주사를 맞는 행위는 괜찮은 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가 궁금해요. 원칙적인 의료기관급의 의료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이제 간호조무사는 그 간호 및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액을 놨다랄지 어떤 주사를 놨다고 한다면 이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예전에서부터 많이 문제가 된 것들이 피부에 대한 백색 주사해서 방문해서 성형 주사를 놓고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도 항상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골이랄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는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간호조무사에게 뭐 영양주사를 맞게 한다랄지 이제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고 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수액 주사를 맞은 전체 환자분들이 다 감염된 건 아니라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수액 주사를 통해서 감염됐다 이런 것도 아직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2명 나왔습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한 건데 추석 연휴가 고비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일단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체로 안심이 조금 높아도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방역 당국의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추석 연휴 이후 14일 2주 동안의 잠복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일주일쯤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안심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일주일만 더 두 자릿수로 유지된다면 추석 명절 연휴는 큰 문제 없이 일단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장벽은 뭐냐 하면 트윈데믹. 이제 독감이 오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백신 그렇죠.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과 이제 코로나19의 동시적인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일주일 더 우리가 두 자릿수가 유지되기를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네. 좀 완화가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현재 이제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숫자는 이제 코로나 확진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적인 지금 효과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타격이 엄청 크죠. 지금 예. 제가 정말 단골로 다니던 잘 나가는 식당들이요.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다 업무를 그냥 문을 닫았어요. 네. 왜냐면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 당분간은 문을 닫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뭐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식당들이 꽤 있는데 이 식당들이 하나둘씩 다 문 닫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예. 더군다나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회사에서 이제 해고가 된 분도 꽤 이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 경제 현상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정부로서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특히 지금 대형 학원이라든지 대형 교습소 이런 데 이제 문을 아직 못 여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만은 예. 이 경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제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경제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단계를 낮추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내일 발표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 만나보시죠. 한랭킹 키워드는 몰래입니다. 몰래 하려다 정당 출석. 바로 무소속 김홍걸 의원 얘기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럼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있으신가요?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그 어떤 부분 그러면 소명을 하실지 그 부분에서 예, 방금 화면은 바로 오늘 오전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김홍걸 의원이 출두하는 그 모습인데요. 변호사님, 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혐의인 거죠? 일단 이 혐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 축소 혐의 신고인데요. 예. 본인이 그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비례대표 당시에 재산 신고하는데 이걸 누락을 그랬어요. 10억 원이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상가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상가의 대지 명적을 좀 축소시키고 그 신고가액을 이것 또한 축소를 해서 신고했다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제 기억으로는 전에 한 1억 정도만 재산 축소 신고를 해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재산을 축소 신고했기 때문에 예. 과연 당선 무효형이 될 가능성도 뭐 이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 좀 차이는 있죠. 지역구는 지역마다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역 의원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네. 비례대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당연히 보고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에 비해서는 재산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그다지 유권자들 관심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억이라는 재산의 축소 신고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용도 나올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가 오늘 키워드를 몰래 하려다 당당 출석이라고 짚어본 이유가 사실 그제 외통위 국감장에서 네. 주고받은 문자가 굉장히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예. 위원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다가 요즘엔 본회의장이든 뭐 상임이든 기자들이 들어오면 다 찍는 걸 그렇죠. 아는데 네. 아마 초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아차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찍힌 내용이 뭐냐면 변호인과 검찰 소환에 대한 대응을 상의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심지어 저는 이게 무슨 본질적인 혐의의 내용을 어떻게 이제 소명할까가 아니라 출석을 어떻게 하는데 기자들을 피할까예요. 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 기자들이 주목하니까 차를 좀 바꿔보라. 그러니까 이제 또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의 좋은 대로 차를 바꿀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국민 외통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현안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지금 무소속이 됐지만 정보위원도 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이제 정보위는 이제 이번 달 후반에 열리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초선 의원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초선 의원이 본인의 혐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다 찍혔으니까 민망한데 저는 답변이 더 참 답답했어요. 이거 예를 들면 지금 검찰 소환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대응하는 게 문제냐? 문제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이 해명이 또 문제다. 참 답답합니다. 네. 네.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15일까지인데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여야 간 희비가 엇갈린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희비가 엇갈린 것뿐만 아니라 예. 제가 역대 선거를 쭉 지켜보면 지금 선거만큼 검찰이 이 이 선거 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미적거리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번 선거가 각 지역에서 한 90여 명 정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 혐의에는 물론 상대방 후보가 고발한 것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고발한 것도 꽤 있어요. 예. 선관위에서 고발한 거는 상당히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고발한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워낙 이 4.15 총선 이후 기간에 솔직히 검찰 인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 뭐 하려고 그러면 인사나고 하려고 그러면 인사나고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다음 주 15일이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선거법은 이제 닷새 남은 거네요. 공소시효니까요. 그러면 그냥 이 지금 거의 뭐 막차 떨이 하듯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고발했던 사항들, 혐의가 분명히 제가 볼 때 예전 같으면 저런 혐의로 해서 배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무혐의로 처리한 경우도 꽤 있고. 예. 왜냐하면 거의 사실 기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는 한 19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수료를 가정 이 수료를 갖다가 잘못 기재해갖고 그 결국은 이 배지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우리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선거 공보물에 기본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금 유포한 것도 다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 줍니다. 검찰이 그 이유를요? 이유를 안 알려 왜 줍니다. 무혐의가 됐는지. 네, 이거 지금 받고 나서 지금 원칙을 받고 나서 기소할 때만 알려 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왜 이 사람이 불기소됐는지 왜 이 사람이 무혐의 된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야 또 균형도 어떤 면에서 맞지도 않고 글쎄 지금 검찰이 정말 이걸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실제로 검찰에 계셨었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이 좀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소된 숫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 기소된 사람이 한 3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소시효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기소된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네. 그럼 5일하는 이제 몇 명이 기소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25명, 30명 가까이 기소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저는 일단 그 선거 사범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하게 되면 당선 무효이 되죠. 그렇죠. 그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당선이 안 된 사람도 사실은 인정하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거든요. 5년, 10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선거사범의 특징은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렵죠. 그러면 검찰이 파고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검찰이 파고들 시간이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8월, 9월에 간부 인사했었잖아요. 더군다나 선거 사범 자체는 공안 사건이어서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조율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하고 불기소를 결정을 못 합니다. 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돼야지 기소 불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고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법무부나 대검이 뭐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전 선거 사범과 비교해서 보면 아주 적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뭐 선거를 더 깨끗이 치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예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기소 건수가 적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 이현주 의원님 하나만 좀 교체 사례를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 공고물에 주민자치위원이 지지 선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고민정 의원은 몰랐다 이래서 지금 사실 무혐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선거 공보물을 의원이 안 보고 냈다. 이거 사실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공보물이 의원이 꼼꼼히 보지 않고 국민에 줬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선거 국회의원이 자기 공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공약 안 지키면 저 그거 못 봤어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민정 그 후보 이름으로 나가는 문건이지 이게 지금 고민정 뭐 다른 사람이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모른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모른다고 해서 이거 무혐의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예. 언론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분 상임회장이 본인이 지지 표명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나갔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무혐의인지 예. 국민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검찰은 저희들 이게 규칙에 따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쪽 지역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예. 상대 후보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된다는 거는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그렇죠. 기소가 될 만한 건 아니다는 재판에 거거든요. 넘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본인이 특히 미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다퉜던 선거인 만큼 검찰이 당연히 수사심의에 올려서 내용 자체를 공개해야지만이 의문이 풀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을 했어요. 그만큼 청와대나 이 여당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선거구였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동부지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동부지검에서 지금 무혐의를 해놔놓고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다음 네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네, 네 번째 한 랭킹 키워드는 기적입니다. 이웃들이 만든 울산의 기적 살펴보시죠.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전체를 휘감았던 대형 화재가 있었죠. 불이 난 지 15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주민들에게 너무 두렵고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긴박했던 상황, 주민들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불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다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 찾는다고 애 어머니가 맨발로 나와가지고 계속 애 이름을 부르시면서 울고 계시는 걸 들었거든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일단 빨리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라 해서 비상계단으로 일단 급하게 내려갔어요. 평론가님, 네. 일단 불이 이렇게 크게 번진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부터 정밀 감식에 들어갑니다. 예. 화재가 진화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이 정밀 감식 이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추정컨대 불의 시작은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외기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예. 어떤 집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번졌거든요. 지금 보는 거죠? 건물 예. 전체가 지금 타고 있어요. 아니 지금 33층이면 고층 건물인데 저것이 통째로 위아래로 불타고 있다. 예. 그러니까 12층의 불이 어떻게 저렇게 커질 수 있는 거냐. 외부적인 요인은 하나는 강풍입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이 당시에 강풍주의보였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불티가 길 건너편에 마트 옥상에도 불을 붙이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2층에서 위아래로 불이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간 것은 외장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외장재요? 네, 외장재가 이 드라이비트 공법, 시멘트 위에 단열재를 바르는 형식, 가연성 물질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다.
또는 이제 알미늄으로 마감을 했는데 알미늄은 불에 취약하고 이 틈새를 메꾼 합성 수지 또한 다연성이기 때문에 불에 잘 탄다. 그러니까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지금 저렇게 감싸올 수 있는 외장재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건물들의 화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개선되지 못한 것 아니냐. 또 뭐 어떤 전문가는 인테리어상 이 분양을 위해서 발코니를 불법적으로 확장한 게 문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밀 감식의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만 겨울이 다가오는데 다른 건물들은 안전한가 함께 점검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위원님 저는 정말 밤사이에 가슴을 졸이면서 저 뉴스를 봤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천만 다행으로 희생자는 한 분도 없었어요. 바로 이웃들의 적극적인 구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있더라고요. 고층 건물 빌딩에서 화재였고 또 이 발생 시간대가 거의 밤 11시 넘어서 발생했잖아요. 예. 이거나 주민들이 한 380명 정도 됐어요. 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는데 현재까지는 중상자 3명 포함해서 한 96명 정도가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요. 첫 번째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일단 서로 간에 챙겨주는 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주민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이 소방 버튼을 누르고 이웃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다 알리고 네. 또 어떤 주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다가 헤어졌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연기 때문에. 근데 다른 주민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사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어떤 발빠른 대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정말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5분 만에 일단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소방차가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이 건물에 설치된 중간 대피층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중간 대피층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8층 전원에 필로티가 있잖아요. 우리 옆집 사장님도 그쪽으로 대피를 했어요.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28층에 그 피난층이 있어가 우는 우리 층은 나왔어요. 29층, 30층은 작은 창문으로 해가 아기부터 먼저 우리가 밑에서 이불로 피가 받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중간 대피층을 이 아파트는 짓지 않아도 됐는데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이제 33층이에요. 예. 건축법에 의하면 50층 이상 그리고 200m 이상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피난구역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근데 이 피난구역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이랄지 고층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유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 사실 대피할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중간에 피난구역을 만들면서 방화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재도 난연재,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난연재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곳으로 대피를 하고 더군다나 야외 베란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할 때 굉장히 쉽게 구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건물은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중간 대피층을 꼭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이제 만들어서 이번 화재에서 보니까 뭐 28층에서만 해도 28명이 구조가 됐고 15층에서는 또 아주 많은 주민들이 구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해놓은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랄지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피난구역 자체는 분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법으로 강제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건 법 규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난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건축주가 손해를 좀 감수한 거네요. 네네. 어떤 주민 구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평론가님 앞서서 이현정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가장 큰 영웅은 혼신의 힘을 다한 소방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지금 뭐 소방관들과 또 뭐 지자체 직원들 1,300여 명이 이 화재에 매달렸습니다. 네. 장비만 148대가 동원이 됐는데요. 근데 이 중에 200명의 소방 선발대가 초기에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주민들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이 진화도 큰 문제지만 사람을 구하는 게 이제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소방 대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소방교 한 분은 33층에서 창가에 매달려서 거의 의식이 혼미한 20대 여성을 들쳐업고 33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와서 살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걸친 장비만 해도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이 20대 성인 여성을 업고 33층을 뛰어내려왔다. 예. 워낙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것 같다. 와. 이게 소방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역량을 200여 명이 발휘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희생자 제로를 이뤄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33층에서 희생자를 업고 뛰어내려올 수 있었다. 거의 뭐 슈퍼맨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말씀하신 그대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화면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밤새 진화 작업에 지친 소방관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밤새 불과 사투를 벌였죠, 정말. 탈진한 소방관 지금 머리에 물을 붓고 있는 모습도 사진에 잡혀 있고요. 얼마나 허기졌을까요? 이제야 이제 컵라면으로 겨우 밥을 먹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봤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정말 소방관들의 헌신, 뭉클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소방관 분들이 다 이제 국가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 어제 전장을 보면 왜 우리 사회에 어떤 저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지 정말 절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컵라면 하나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 저 모습 보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김밥 말아서 싸주신 분들 등등 해서 주민들도 많은 이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소방관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화재는 큰 참사, 왜냐하면 참사가 나는 모든 조건들이 같이 있어요. 강풍이 불었죠. 겉면 다 탔죠. 높은 고층 빌딩이죠. 장비 부족하죠. 어떤 면에서 그동안 났던 여러 가지 이제 됐는데 정말 소방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말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남은 것 같은 게 말씀처럼 워낙 강풍이어서 헬기가 뜨지 못해서 물을 위에서 뿌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고가 사다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사다리만 있다고 해요. 또 그마저도 전국에 10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광역시 중에서 이제 광주시만 제외하고는 뭐 고가 사다리를 뭐 2대 내지 1대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자체도 사다리가 고가 사다리 소방차가 없었고, 근데 이 고가 사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12층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면 고가 사다리 이용하면 화재를 진압하기가 쉬웠겠죠. 네. 그렇죠. 바로 진압이 그렇죠. 가능했겠죠. 근데 고가 사다리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물을 해서 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헬기가 띄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헬기가 불을 끄는데 도움은 좋겠지만 이제 강풍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헬기가 나중에 진압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고가 사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난번 제천 화재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났고 그 이듬해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소방 관련된 헬기를 갖춰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별로 이렇게 또 예산이 좀 책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지금 우리나라 어떤 건축을 보면 굉장히 고층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가 사다리는 광역시 말고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이번에도 다음 날 6시에야 고가 사다리가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불을 끄지 못하고 방치 연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불이 15시간 동안이나 계속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따뜻한 미담도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 맞은편 건물에 있는 벤치 전시장에서 소방관들을 위해서 건물 1층을 이렇게 쉼터로 내줬습니다. 최영미 평론가님. 다 또 국밥을 또 제공했다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이건 워낙 미담이라 제가 이 회장님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유재진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 벤츠 5층짜리 전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화재 난 인근 건물에 있다 보니까 피해가 없나 새벽 7시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소방관들이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길바닥에. 그런데 저때 강풍도 불었고 날씨가 요새 밤에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1층 전시장을 비워서 여기 들어와서 쉬십시오 하고 휴식과 그리고 소방관들이 가장 감사해한 건 뭐냐면 화장실 사용이에요. 왜냐하면 저 화재 현장에 화장실을 쓸 곳이 없어서 8시간 동안 생리작용을 참고 그냥 고된 구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00인분의 한우 국밥을 제공하고 간식까지 제공했다고 하니까 저는 제공한 분의 재산 여부를 떠나서 참 저런 장면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테스형입니다. 펭수까지 테스형. 가수 나훈아 씨의 테스형 열풍이 상당합니다. 너도 나도 나훈아 씨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까.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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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네, 평론가님 정말 네.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회색 가발에 뭐 복장까지 굉장히 네네. 비슷해요. 일단은 펭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펭귄이 나훈아 씨를 이렇게 똑같이 모창할 줄은 생각을 못했고요. 나훈아 씨는 50년을 노래해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개그맨이나 옛날 코미디언들이 나훈아 씨 모창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최양락 씨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그렇네요. 네로 24시라는 그 코너의 복장인데 저게 몇십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훈아 신드롬은 이제는 이 청년층, 오히려 청소년층과 어린이층까지. 펭수는 사실은 교육방송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아닌가요? 우상이죠. 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나훈아 씨의 그 콘서트를 모방한 런치쇼를 한 거고 네. 그 앞에 있는 어린이들도 상당히 호응이 컸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상당한 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훈아 씨 팬으로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뭐 정규 앨범 나왔을 때 우리 여기서 방송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규 앨범 이제 8월 20일에 나왔는데 이제 아홉 이야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날짜까지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그때 여기 왔어도 테스 형이 그 중에 주목해야 만한 노래가 테스 형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대충 좀 들어봤는데 이 테스 형이 지금 시대에 딱 맞아요. 그 내용에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내용 있잖아요. 뭐 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테스 형 하는데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들었는데 그냥 뭐 머릿속에 테스 형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히트를 치겠다 했는데 역시 히트를 쳤습니다. 네. 정치권을 봐도 테스 형 인기가 상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랍되고 사살되고 소각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첨단 장비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어떤 고조 노력도 없었습니다. 사황 나훈아의 말씀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제발 이런 세상, 이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명쾌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테스 형 패러디가 한창인데요.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만류에도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강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를 비판하면서 이 테스 형을 소환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뭐 보면 요트 구입자 미국행은 내 삶이다. 테스 형 세상에 왜 이래? 뭐 이런 이제 패러디물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참 뭐 모든 국민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이제 그런 시점에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이런 상황들을 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변해주는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제 이일병 교수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한남동에 가면 외교부 장관 공간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국회의장 공간도 있고
국방부 장관 공간도 있고 제일 안쪽에 가면 이제 대법원장 그 공간도 있고 거기 가면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넓고 또 거기 뒤에 있는 산도 있고 해서 남산 쪽에 있게 해서 굉장히 지역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일병 교수가 왜 가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진영 당협위원장이 아니 그 4,000평이나 되는 데 있으면서 뭘 답답하냐 국민들 더 답답해 죽겠는데 예. 그러면 정말 왜 이러냐 문재인 정부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노래로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노래라는 게 그 시류와 정치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왜 현재 시국이 이런가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가 이런 문제를 테스형이라는 것에 또 어떤 면에서 얹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공간에 남편분이 계속 계신 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이 큰 이유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이제 많은 그렇죠. VIP들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변호사님 사실 야권이 이렇게 나훈아 씨 발언에 의미부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난달 30일 공연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 KBS 공연 중에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발언이 소신 발언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건데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나훈아 씨 발언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저는 나훈아 씨의 말이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런 말 했더라고. 앞에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보면. 그런 걸 봐서는 지금 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뭐 전에도 물론 나훈아 씨가 뭐 우리 가왕으로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 이번에 공연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신드롬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 봅니다. 일단 테스형과 관련돼서는 노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같이 감동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훈아 씨는 실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뭐 재벌에서 뭐 파티를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표를 사가지고 와서 공연에 와서 나를 봐라. 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정치 쪽에서 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굉장히 국가적 대행사에 좀 나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휘말리기 싫으니까 그곳에 가지 않는 그런 이제 소신적인 그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나훈아라는 존재가 일반적인 대중 예술인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거에 국민들이 좀 열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나훈아 씨가 테스형을 큰 인기를 모으면서 나훈아 씨의 과거 소신 발언들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 이거를 일본 공연 때 한 거예요. 최경일 평론가님. 이미 90년대에 예. 지금도 뭐 독도 우리 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실 정치인이 일본 가서 독도 우리 땅 주장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전 없어요. 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수인데 오사카 공연을 하면서 예. 그러고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어요. 쾌지나 칭칭을 개사하면서 자 제가 노래 가사를 말하면 이 청중 여러분은 쾌지나 칭칭 나네 따라 해주세요. 그러면서 떼창을 이끌어내면서 독도는 우리 땅 주장을 한 거고 재벌 총수가 생일 파티에 초청했을 때는 내 노래 듣고 싶으면 공연 티켓 끊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예. 또 북한의 이제 공연을 2018년은 일정을 이유로 안 가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예. 네? 스케줄 때문에 못 왔다고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 전에는 갔는데 평양교육 갈 때 레파토리를 자기가 고집했어요. 실향민의 애환을 부르겠다. 예. 안 됩니다. 그럼 안 갑니다. 그래서 불렀다고요. 이런 면에서는 정말 고집이 있는 가수이고 자기 소신에 대해서는 당당하다. 이건 정치적 이념 정황 다 떠나서 국민들이 이제 존경하는 수준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네, 지금부터는 해군에 입대한 배우 박보검 씨의 근황을 살펴볼 텐데요. 해군병 수료식 현장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화홍보병 이병 박보검 해군의 형님! 네, 평론가님 정말 반가운 얼굴인데 어떠세요? 네, 해군 669기. 당당한 이제 해군 병사가 됐습니다. 예.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요. 아까 지금 사진을 1200명 넘게 수료자예요. 1200명 넘게 수료인데 저렇게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 다른 분들은 이제 사생활 문제, 프라이버시 그렇죠. 때문에 얼굴을 블러 처리했지만
이 박보검 씨 연예인이니까 저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누가 박보검인지. 네. 똑같은 유니폼 입고 똑같이 엄지척한 자세인데 야 팬들은 한눈에 발견을 하고요. 박보검은 역시 다르다. 빛이 난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못 찾아서. 네. 팬들에게 상당히 공격받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겠죠. 변호사님, 이제 한 6주 정도의 훈련을 마친 셈인데 박보검 씨 앞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근데 박보검 씨는 뭐 연예인, 배우, 탤런트잖아요.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요. 또 이 아주 피아노를 잘 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마 지원했을 때 이제 건반을 하겠다고 지원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본인은 이제 문화 홍보단 아니면 군악대 의장대에서 아마 군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뭐 일단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병들에 대한 유문 공연이랄지 아니면 대국민에게 이제 해군을 홍보한다랄지 네. 굉장히 사회적 약자, 소외층을 위한 그런 유문 공연, 봉사 활동 이런 임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훈련을 6주 마쳤는데 제대가 언젠가를 말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지만 예. 제대는 2022년 4월이라고 합니다. 예. 네. 얼굴도 잘생겼는데 지금 보면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참 불공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예인과 병역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대세죠. 트로트 분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얘기인데요. 병무청이 김호중 씨를 사적으로 만난 강원지방 병무청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왜 그런 거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스터 트롯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바로티라고 해서 이제 유명세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지난해에서 이제 그 병역을 해야 되는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 입대를 연기를 했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군 관련해서 지난 4월달에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소속사의 지인과 알게 되는 뭐 그런 관계를 해서 만나서 당시에 뭐 10분 동안 뭐 차도 마시고 또 노래도 한 곡 하고 또 뭐 사인도 해주고 이랬던 모양인데 예. 특히 그때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그 김호중 씨의 군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군 입대를 연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현역병으로 문제는 이제 이게 관련해서 군을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냐. 또 군 병무와 관련해서 뭐 하는 거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였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4급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을 가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강원지방병무청장이 경고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군 복무와 관련돼서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서 일단 경고를 맞은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된 게 김호중 씨가 입대를 미루고 재검을 기다리는 시기에 병무청장을 만났다, 강원지방 병무청장을.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병무청을 보니까 병역 특혜는 없었다. 네. 다만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경고 처분한 거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특혜가 있든 없든 굉장히 예. 부적절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입영을 작년 11월에 하기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건강을 이유로 해서 입영을 연기한 상태거든요. 근데 입영을 연기한 상태면 아직 병무청에서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이고 청년이단 말이에요. 그걸 병무청장이라는 고위직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사적인 만남을 갖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일반 국민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7월에 또 입대를 하게 되고 뭐 7월에 7월에 이제 4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뭐가 청탁이 있고 뭐가 부정적인 요소는 개입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입영 연기하고 더군다나 이제 건강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하기 때문에 예. 건강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4급이냐 아니면 현역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병무청의 고위직 간부가 그런 병역 대상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경고 조치는 뭐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병무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궁금한데 이현종 의원님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병무청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군 병사 관련해서 특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또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 또 그다음에 국제 예술 대회 경연대 2위 이상 입상자 등등을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예술 체육 요원으로 이제 보충력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케이스로 해서 이제 병역이 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예술인 같은 경우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빌보드 차트 1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빌보드 차트 1위라는 거는 뭐 대중적인 요소는 어마어마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이게 못 받으니까 지금 국회 일각에서 병역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일부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병무청에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합참에서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저희가 사실 오전 중에 할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북한은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새벽에 열병식을 했고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는 오후에 뉴스 A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양에서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동원됐다는 걸 합참에서 밝힌 상황이고 한미 정보 당국에서 정밀 추적 중이다. 과연 신형 무기가 등장했느냐 굉장히 그렇죠.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아마 정밀 분석을 통해서 합참에서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오전 10시에 원래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새벽에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같은 경우는 ICBM 즉 화성 15호형이 이제 공개가 됐었어요. ICBM급인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약을 했어요.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ICBM의 그 화성 15보다 더 발전된 단계의 지금 전략 무기가 오늘 공개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초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 선거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고체 연료를 담은 미사일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면과 함께 오늘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심입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메시지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예전 같으면 녹화를 해서 오후 5시에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조선중앙방송에서 오늘 오후쯤에 좀 어떤 편집을 해서 공개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일 평론가님.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예전에 맞아요. 열병식 했던 자료 화면인데 지금 관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형 무기를 더 강화된 무기를 맞습니다. 공개했느냐 이 문제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느냐 직접 육성으로 이 문제 맞습니다. 같은데 아직은 뭐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대로인데 우리의 주목은 두 가지예요. 지금 화성 15형 이후에 더 발전된 지금 15,000km 날아갈 수 있는 화성 16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예주시되고 미국을 겨냥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ICBM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SLBM 잠수함에서 쏘게 되는 이게 더 사실은 무서운 거죠. 물속을 항해해서 어디서 발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탄착점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형 무기 개방 여부. 근데 저는 새벽에 열병식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습 열병식을 한 건데 예. 우리가 최고 지도자 앞에서만 퍼레이드 하면 된다. 뭐 이런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 꼭두 새벽에 열병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신형 무기가 있을 가능성이 혹시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또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열병식을 했다면 지도자의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예. 열병식을 했는데 그냥 열병만 받고 끝. 사실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좀 뭔가 미국에 전달하려는 이 열병식을 통한 북한의 메시지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신형 무기 공개와 이 지도자의 메시지 차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예. 새벽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지금 합참에서 정밀 분석 중이라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